아침 8시 김명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혼자 가정을 꾸려온 강인함이 느껴졌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아들 현우를 혼자 키우며 이 집안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온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8살 손자 지우가 뛰어오며 명숙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명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아빠 깨워드려라. 명숙이 말하자 지우는 총총 뛰어가며 부모를 깨우러 갔습니다. 곧이어 현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고 뒤이어 며느리 은지가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는 언제나 그렇듯 공손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36살의 그녀는 명문대 출신답게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유지했죠. 하지만 명숙은 며느리의 그 완벽한 모습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진실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지야, 어제 늦게 들어왔던데 어디 갔었나? 명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죠. 아,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은지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명숙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어둡게 보였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은지는 지우에게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고 타이르고 있었죠. 명숙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우야, 요즘 은지가 무슨 일 하는지 아니? 명숙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더니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아,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요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에 은지가 살짝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네, 아직 준비 단계라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성공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은지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은 오랜 세월 사람들과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읽을 수 있었죠. 은지의 표정에서 그런 신호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혹시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회사로, 은지는 어디론가 나가고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명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죠.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저 시어머니의 기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명숙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친구 명자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명숙아, 혹시 은지가 요즘 사업한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 명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명숙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너희 집 등기부등본을 누가 자꾸 떼어간다고 하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명자의 말에 명숙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자의 말을 들은 후
명숙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누가 왜 떼어가는 건지, 그것도 자꾸 떼어간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명숙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이런 배려에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친절함마저 의심스러웠죠. 아니야, 별일 없어. 명숙은 짧게 답하며 은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평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명숙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혹시 사업 때문에 우리 집 등기부등본 같은 거 필요해서 떼어간 적 있나? 은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숙은 놓치지 않았죠. 아, 네.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해서 한번 떼어봤어요. 문제 있나요?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떼어간다고 하던데? 명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현우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은지가 뭔가 잘못했다는 투로 말씀하시네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명숙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명숙은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한 듯 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의심받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현우가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 말이 맞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며느리를 믿어주셔야죠.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나무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며느리의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등기부등본을 자꾸 떼어가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의 질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명숙은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누가 떼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숙의 질문에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댁 며느리분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오시는 것 같은데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어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요? 석 달 전쯤부터인 것 같은데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라고 하시더니 요즘엔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떼어가세요. 명숙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석 달 동안 자신 몰래 집 등기부등본을 계속 떼어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사업은 잘 되어가? 명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지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명숙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 돈이 많이 들어가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공하면 이 집안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순간 명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오만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녁 무렵 현우가 퇴근하면서 들고 온 편지 한 통이 명숙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온 것 같은 공문이었는데 은지가 서둘러 가져가며 제 거예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날 밤 명숙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아들은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시도 H응 편집 3장 마이너스 첫 번째 도전. 며칠이 지나도 명숙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죠. 은지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재빨리 화면을 바꾸는 모습들이 수상했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명숙은 아들이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는 지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간 상태였죠. 왜요, 어머니? 현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사업 말인데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요즘 표정이 좋지 않던데. 어머니, 또 그러세요? 은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사업 하나 못하겠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들아. 명숙은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아들이 이해할까 고민됐거든요.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은지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자꾸 떼어간다고 하더라.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은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사업할 때 서류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떼어갔다고 하던데. 명숙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융기관에서 편지도 자꾸 오고. 어머니,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며느리를 의심하시면 안 되죠. 은지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바로 그때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가 너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은지는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현우 오빠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서운하네요. 명숙은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위축됐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그냥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물론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보다. 명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논리적인 말투 앞에서 자신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처럼 보였거든요. 현우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를 믿는다면 은지도 믿어주세요. 그날 밤 명숙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교회에서 친구 명자를 만났습니다. 예배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명수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까지. 그런데 현우가 나를 믿어주질 않아. 오히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아들이라는 게 원래 그래. 결혼하면 아내 편이 되는 거야. 하지만 명수가 내 직감을 무시하지는 마.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이 헛된 게 아니잖아.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럼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명자가 명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결심과는 달리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어둡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은지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명숙만 혼자서 불안감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숙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수상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은지가 받는 전화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은 우연히 은지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은지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꼭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업 통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은지의 가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물론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은지의 핸드백에서 명숙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안내서, 독촉장, 그리고 집 담보대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거든요. 금액을 보고 명숙은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몇억 원 단위의 빚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서류들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서명한 적이 없는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올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명숙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한 달 전에 개설되었고요. 담보대출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명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명숙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모두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신 건 아닌가요? 명숙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대신 처리했다는 말에 며느리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은행에서 나온 명숙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총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거액의 빚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거죠. 현우야, 너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명숙은 아들을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또 은지 이야기예요? 현우는 벌써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문제야. 명숙은 오늘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들, 도용된 도장, 그리고 며느리 가방에서 발견한 서류들까지. 하지만 현우의 반응은 명숙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설마 은지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 이건 오해가 아니야. 그럼 은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예요. 현우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은지를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세요? 은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명숙은 아들의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바로 그때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들리던데요. 현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은지야, 그럼 이 서류들은 뭐야? 명숙이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성공해서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봐요. 은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럴듯한 설명과 아들의 비난 앞에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이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은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며칠이 지났지만 명숙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보세요. 김명숙 씨 계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금융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요.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대출 받은 게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에 대출이 실행되었는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명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지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김명숙 씨 댁 맞나요?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사채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하는지 씨 어디 계신가요? 명숑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지금 없는데요. 언제 들어오시나요?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무슨 돈을 빌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지 씨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시나 보네요. 이 집 명의가 김명숙 씨로 되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말이었거든요. 얼마나 빌렸는데요? 원금만 3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명숙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집안이 파탄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하자마자 명숙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있었던 전화와 사채업자들의 방문까지. 뭐라고요? 사채업자가 집에 왔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야 믿겠니? 은지가 우리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썼어. 현우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은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사채업자가 집에 왔어.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야?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구나. 사업이 잘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은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업이 실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반드시 해결할게요. 무슨 방법으로? 명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어떻게 믿어?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실은 저 임신했어요. 현우와 명숙이 동시에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임신? 현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라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임신이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것마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임신 6주예요. 은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지만 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지야, 임신이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빚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머니,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시간을 주면 뭘 할 건데? 지금까지 계속 시간만 끌어왔잖아.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에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빚 문제에 화를 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현우야, 정신 차려. 명숙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위험해. 임신보다 더 급한 게 이거야. 그날 밤은 집안이 완전히 뒤숭숭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명숙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과 조작에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명숙은 며느리의 임신 발표가 너무 자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빚 문제가 터진 바로 그 순간에 임신을 말한다는 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절묘했거든요. 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타이밍은 보통 계산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임신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은지가 병원에서 받았다는 임신 확인서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어제 임신 확인서 말했잖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명숙은 이상했습니다. 임신 확인서 같은 중요한 서류를 어디 뒀는지 모른다니요. 보통 그런 건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병원 이름이라도 알려줘. 내가 함께 가서 검진 받는 거 도와줄게. 명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혼자 다닐게요. 은지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나간 사이에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과 옷장을 뒤져봤지만 병원 관련 서류는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더 많은 대출 서류와 독촉장들만 발견했습니다. 명숙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네 산부인과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며느리가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본 거죠. 혹시 하는지라는 분이 여기서 진료받은 적 있나요? 명숙이 병원 접수처에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병원에서 간호사가 귀띔해줬어요. 하는지 씨요? 그분이 며칠 전에 오셔서 임신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어요. 많이 실망하시더라고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이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어제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거든요. 임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까지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가 퇴근하자 명숙은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은지 임신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임신이 아니라고 나왔대. 그럴 리 없어요. 은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왜겠어, 아들아. 우리 동정심을 유도하려고 그런 거지. 빚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거짓말까지 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하겠니? 간호사가 직접 얘기해줬어. 바로 그때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명숙과 현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낌새를 챈 듯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임신 거짓말 그만해.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 내가 며칠 전에 검사 받았는데 임신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하더라. 은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 병원에서는 잘못 나왔나 봐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으니까 임신이 맞다고. 또 거짓말하는구나.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거야? 현우도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은지야, 진실을 말해줘. 정말 임신한 거야, 아니야? 은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임신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명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며 말했어요. 현우야, 이제 봤지? 그 여자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일부러 들어온 거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어머니. 현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업도 거짓말, 임신도 거짓말, 우리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은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사업을 성공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였잖아.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다른 거짓말은 또 없어? 이제 진실을 다 말해줘.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와 현우 오빠 명의예요. 얼마나?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 2억 정도. 명숙과 현우는 동시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은 이 집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거든요. 2억? 명숙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많은 빚을 져놨다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명숙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우는 며칠 동안 말없이 지내며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이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렸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은지에게 말했죠. 은지야, 우리 이혼하자.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고 은지는 젓가락을 놓으며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 오빠,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어머니한테 한 일, 우리 집안의 한 일을 어떻게 용서해? 은지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애원하던 모습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변한 거죠. 좋아요. 이혼하자고 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그냥 나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잖아요. 그동안 가사노동도 했고 지우도 돌봤고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명숙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재산분할이라니, 내가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무슨 재산분할이야? 법적으로는 제 권리예요,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후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거예요. 뭐라고?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데려간다고? 네, 지우는 제 아들이기도 해요.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가져가잖아요. 명숙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지우까지 데려가겠다고?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어머니, 막말하지 마세요. 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날부터 집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고 명숙과 현우도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불리한가요? 명숙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니까 사실상 나눌 재산이 없어요. 하지만 양육권 문제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는지 씨가 빚 문제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유리할 거예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은지가 만든 빚이 2억이 아니라 3억에 가까웠고 그중 일부는 도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또한 여러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현우가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그 여자 정체를 이제야 알겠니? 명숙이 쓰라리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번째 재판날 은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우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수많은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위조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은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위조된 도장,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을 속인 내역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는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주장했으나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 하는지 씨,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은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결국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지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서 그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양육권은 당연히 현우가 가져갔어요. 재산분할도 부채가 더 많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승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현우가 풀이 죽어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은지가 만들어 놓은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래도 명숙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파탄이 일어나기 전에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법정 싸움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과 현우, 그리고 지우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 집은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집값이 올라서 대부분의 빚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예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명숙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예전 집보다는 이곳이 더 평화로웠거든요. 무엇보다 손자 지우와 아들 현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도 좋아요. 지우가 작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래, 지우야. 집이 작아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좋지? 명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의 실패와 어머니에게 끼친 피해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은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명숙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잖아. 하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아들아, 재산은 또 모으면 돼.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 명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우리한테서 돈은 빼앗아갔지만 더 소중한 걸 깨닫게 해줬어.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잖아.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내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우도 있잖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가. 지우가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슬퍼해요? 슬픈 게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 셋이 함께 있어서 기뻐하는 거야. 명숙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현우도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명숙은 교회에서 친구 명자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다 알고 있던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명숙아,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지내?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명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응,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그동안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답답함이 사라졌어. 그래도 재산 피해가 컸잖아. 명자야,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명숙이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을 잃으면 정말 끝이야. 현우가 마지막에 내 말을 믿어줬잖아. 그게 가장 다행이야. 현우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래,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고마워, 아들아. 그런데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어머니랑 지우한테 부끄럽지 않게.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 큰 집의 넓은 식탁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 그릴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 그릴 거예요. 우리 셋이요. 명숙과 현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가족이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명숙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사랑이 눈을 멀게 하더라도 가족의 눈은 못 속여.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가족의 말에 귀 기울여줘. 네, 어머니. 명심하겠어요. 그리고 지우야. 명숙이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 할머니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 줄게. 네, 할머니. 잘 배울게요.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까지. 작은 아파트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불안한 고요함과 달리 평화로웠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진 자리에 진실과 사랑이 채워졌거든요. 명숙은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가족이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김명숙과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작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말이에요.